인생에는 때로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시기가 온다. 그럴 땐 삶이 그저 사라져도 힘이 붙인다. 하지만 우리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보물이기에, 누군가의 보물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기에 그를 위해서라도 살아내야 한다. 빗속에서 춤을 춰야 한다. 내리는 빗방울 속에서 춤추는 모습은 누구라도 반짝반짝 빛날 테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네 집에는 종이책을 보관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책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아무런 정보 없이 신간서적들을 손가락으로 휘릭휘릭 넘기면서 랜덤으로 읽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들을 살펴보다가 인연이 되어 만난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려의 말들이라는 제목의 보석 같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작가 류승현은요,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 그리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또 다른 책을 펴냈었습니다. 작가는 성격이 급한 기자였다고 합니다. 사회부를 거쳐 정치부 기자로 6년 동안 국회를 출입하면서 아주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랬으니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만큼 빨리 그리고 열심히 잘할 것을 요구했었겠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임신해서 장애 아이를 낳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들과 함께 살면서 이제서야 기다리는 법, 이해하고 참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군요. 차별적인 시선과 편견을 경험하면서 배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제대로 배려하려면 무엇이 배려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여러 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심지어 장애가 있는 분과 꽤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배려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딴에는 잘한다고 했었던 잘못된 배려가 그분이나 또는 그분의 가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드렸었을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써줬다고 해서 무엇이든 상대에게 배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책을 들으면서 잘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01)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너무 적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회사 입장에서 참 유용한, 쓸모있는 사원이었다. 까라면 까야지 라는 생각으로 무장돼 있었고,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해내고야 말았으니까. 반면 후배들에게는 무서운 선배였다. 내 기준으로 후배를 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만큼 일을 못하면 구박했다는 소리다. 유독 구박을 많이 한 후배가 있다. 빨리빨리를 입에 붙이고 사는 난 그가 답답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상담할 게 있다고 했다. 기자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단호하게 생각 잘했다며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일을 찾으라 했다. 후배는 말이 없었고 얼마 뒤 회사를 그만뒀다.
다른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으려니 했는데 몇 달 후 다른 매체로 이직한 그를 만났다. 그때 알았다. 후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조금만 배려하고 더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음을.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밌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느린 아들이 왔다. 느린 아들과 함께 살며 작은 성장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이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자 저마다 다른 상대의 속도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온 후 그 후배와도 다시 연락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어느덧 무서운 선배가 된 그가 내게 말한다. 그 옛날 무서웠던 선배에게 밥 한 번 대접하겠다고. 무서워진 후배에게 밥 얻어먹을 생각에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서운 난 즐겁기만 하다. 인생 참 재밌다. 문장 006.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떠안는다. 그러나 불행을 함께 나누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에 반대한다. 타인의 슬픔은 타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슬퍼하는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이다. 함께 울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운다고 그의 고통이 절감되진 않는다.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을 뿐.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걸 그랬다. 어리고 젊었던 시절, 나는 타인의 고통과 내 고통을 구분하지 못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고통은 하나처럼 얽혀서 그와 함께 진흙밭을 뒹굴었다. 고통을 나눴더니 줄어들기는커녕 배가 됐다. 부모님이 이혼했던 몇 해가 정점이었다. 내가 엄마인 듯, 엄마가 나인 듯. 부모님이 이혼해서 슬픈 게 아니라 아빠와 이혼한 엄마로 인해 슬펐다. 엄마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다. 부모와 자식은 분리되어야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 분리되지 못한 대가를 오랜 시간 치른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됐다. 이제 내가 엄마다. 아들이 발달 장애인이다. 아들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아들의 장애는 아들 인생의 장애이자 내 인생의 장애물, 우리 가족의 장벽이었다. 장애는 단지 장애일 뿐이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 진짜 배려는 고통을 함께 껴안고 나누는 게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것이다.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손을 살며시 마주잡는 것.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진짜 배려다. 문장 010.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불편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남남으로 살던 아파트 생활이 편했다. 사생활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결혼 후 발을 들여놓은 빌라는 완전 신세계였다.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이 옥상에 모여 맥주 파티를 벌이기도 하고 음식을 주고받기도 했다. 교류가 불편했다.
음식을 받으면 받은 접시에 무엇을 담아 돌려주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렇듯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 교류를 통해 어울리면서 각자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어느 날 독서 모임이 있어 늦던 날이었다. 남편이 전화를 하더니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변기 뚫는 기구가 없어 빌리러 갔는데 자기가 경험이 많으니 뚫어주겠다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거다. 그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화장실 전체 청소에 돌입했다고 한다. 늦은 밤 집에 도착하니 우리 집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 부럽지 않게 싹 변해 있었다. 살림하는 입장에서 망신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창피하진 않았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는 이웃 사촌이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아들과 비장애인 딸을 키우며 매일 시트콤 찍듯 사는 우리 사정을 훤히 알고 청소까지 해주고 간 아저씨의 마음이 그저 고마웠다. 좋을 때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친구는 많다. 하지만 힘들 때 마음을 공유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사정을 배려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 옆집 아저씨는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아랫집 부부는 아들의 쿵쾅거림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복도에서 장난치는 아들을 이해해준다. 이웃 사촌인 빌라 사람들, 이들은 함께 버스를 타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 문장 011 인생의 보석들은 평소의 시간들 틈에 박혀 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남편은 퇴근하면서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곤 했다. 온종일 쌍둥이 독박 육아에 지친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내가 간다고. 지금 지하철에서 내렸어. 방금 유치원 지났어. 전화를 받으면 나는 딸을 불렀다. 수인아, 창문 내다봐. 1분 뒤에 아빠 보일 거야. 딸은 거실 창으로 달려가 고개를 내밀고 골목을 주시하다. 반가운 모습이 보이면 아빠 하고 외쳤다. 남편은 손을 흔들며 수인아 하고 불렀다. 아빠, 수인아. 서로를 찾는 부녀의 애타른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곤 했다.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다. 뭐랄까, 가슴 저 깊은 곳이 간질간질한 느낌. 심장에 따뜻한 피가 차오르는 느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전신에 저릿저릿 퍼지기 시작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경험한 순간이었다. 그 다음부터 뭔가가 변했다. 심지어 불만 많던 빌라 생활까지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소음으로 들렸던 골목을 지나는 이들의 발소리가 세상살이 백과사전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은 골목에서 다투는 소리라도 들리면 얼른 남편에게 알린다. 자기야, 저쪽에서 싸움 났나 봐. 어디? 오, 아줌마 전투력 강한데? 곰돌이 푸가 그랬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고. 인생에서의 보석은 티파니 매장 앞이 아니라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 박혀 있었다. 그 보석을 찾기로 마음먹고 끝내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을 배려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이제는 안다. 문장
017 괴로움과 나는 동의어가 아니다. 슬픔과 나는 동의어가 아니다. 행복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기자가 물었다. 지금 행복하냐고. 행복하다고 했다. 행복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일상성이 회복되었기에 행복하다고 했다. 아들의 장애가 내 인생의 장애이던 지옥의 3년 동안은 울면서 일어나 울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묵한 채 쌍둥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겼다.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딸은 시댁에 맡겨놓고 아들을 치료실에 데리고 다녔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면 또다시 침묵한 채 쌍둥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웠다. 설거지하면서 울었고 이유식 먹이다 울었고 양치질 하다가 울었다. 잠들기 전에 울었고 자다 깨 아기 기저귀를 갈며 또 울었다. 그런 날들이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쩌렁쩌렁 소리부터 지른다. 헉, 또 늦었다. 빨리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을 회사와 학교에 보내고 나는 카페에 글 쓰러 가거나 강연하러 간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가족 구성원이 모이면 다시 내 할 일을 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아까 닦았어도 방금 초코파이 먹었잖아. 양치 또 하고 와. 동아나, 창문 좀 그만 열어. 자기야, TV 소리 좀 줄여. 괴롭고 슬픈 일은 여전히 일어난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괴로움과 나는 동의어가 아니고 슬픔과 나도 동의어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더 배려하게 된다. 놓아버리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을 배려한다. 행복해서 미치겠다가 아니라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일상성이 회복된 삶을 살고 있기에 행복하다. 일상적인 삶이 진짜 밀도 있는 행복한 삶이다. 다만 일상적이기에 그 일상을 잃기 전엔 행복이 행복임을 모를 뿐. 문장 025 최종 우승자는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저 숨만 쉬어도 행복하다면 숨만 쉬어도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길을 걷는데 우리 엄마 또래의 여성 2명이 바로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어렸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치? 아이들 키우며 살 때가 제일 행복했지. 이렇게 힘든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삐뚤어질 테다. 그런데 그 말에 꽤 울림이 있었던 모양이다. 계속 마음에 남더니 한참 전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젊던 시절 살던 주택가 골목 끝에는 큰 평상이 있었다고 한다. 해질 무렵이면 동네 아줌마들이 저녁 준비를 마치고 평상으로 나와 수다를 떨었다고. 그러다 남편이 퇴근하면 한 명씩 자리를 떠났고 귀가가 늦던 시아버지는 늘 마지막에 나타났다고. 이미 어두워진 골목 끝에 아버지가 보이면 그제야 어린 아들을 불러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어머니는 마치 그 평상 위에 앉아 골목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때의 그 골목이 어머니를 과거로 데려간 것인지 어머니가 그리운 골목을 현재로 소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때 그 골목에서 어머니는 행복했을 거라는 사실이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은 때로 희망 고문이 된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것처럼 행복은 기다린다고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 지금 행복하고
당장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다. 매일의 현실은 힘들고 팍팍하다. 그런데 만약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수십 년 뒤의 미래, 그러니까 임종 직전으로 날아가 현재를 바라보면 어떨까? 그때도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팍팍하게만 보일까? 물론 타임머신은 없다. 하지만 단지 생각만으로도 과거와 미래에 어느 시점으로든 잠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이 또는 신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없다. 지금의 비루한 현실도 멀리서 보면 충분히 행복한 희극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지극히 배려가 깃든 선물 말이다. 문장 026.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가족과 함께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뒤가 소란스럽다. 50대 여성이 화를 내고 있었다. 내가 닿길 했어, 뭘 했어. 그럴 거면 애를 왜 데리고 다녀?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그녀 앞에 앉았던 장애인 초등학생의 부모가 아이를 과보호하며 내렸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그녀를 민 모양이다. 그런 태도가 아쉽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장애인을 왜 밖에 데리고 다니냐며 고함치는 모습도 좋아 보이진 않았다. 그녀가 계속 화를 내자 옆에 앉은 60대 남성이 그녀를 달랬다. 아, 고만 성내고 냅둬요. 부모 둘이 어디서 자식이라곤 그런 거 하나 낳았나 보지. 충격은 지금부터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깔깔깔 웃었다. 재치 있는 농담이라도 들었다는 듯 처음 보는 사람끼리 장애인 비하 발언에 동조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장악한 지하철 안에서 남편과 서로를 마주봤다. 그런 거를 낳은 부모로서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침묵하는 것으로 비장애인의 우월감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저항을 할 것인지 후자를 택했다. 얌전히 앉아 뽀로로 동영상을 보던 아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었다. 그러자 아이는 우이우이 악약약약 하며 자신이 발달 장애인임을 알리기 시작했다. 아들의 외계어가 울려 퍼진 순간 왁자지껄했던 차량 내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일어선 아들이 반대편으로 나아가도록 비켜섰다. 아들이 발짝발짝 뛰며 50대 여성과 60대 남성 앞에 서자 나와 남편도 아들을 뒤따랐다. 우리 부부는 체격이 크고 척 봐도 포스가 느껴진다. 그런 우리를 보자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그런 거라 조롱했던 남성은 자는 척을 한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의 존재, 그런 거와 그런 거를 낳은 부모를 모두에게 내보이는 것으로 저항했다. 문장 041.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빗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이다. 승연이, 너는 내 보물이어서야. 96세의 할머니가 이불 위에 누워 계신다. 어쩌면 이번이 할머니를 만나는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 며칠 후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실 예정이다. 나를 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가장 예뻐했던 손녀인데 장애가 있는 아들을 낳아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늘 마음에 걸려 하셨다. 손을 내미신다. 주름진 손이 내 손을 잡으며
너는 내 보물이었다 말씀하신다. 2달 뒤 요양원에서 할머니는 임종을 맞았다. 2016년 초였다. 할머니의 임종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힘든 일이 찾아왔던 때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는 내 이름은 엄마였으니 살기 위해 온 집을 뒤엎기 시작했다. 가구 재배치는 물론 혼자 도배까지 했다. 무엇이든 매달릴 것이 필요했다. 상실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끝내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오면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나는 할머니의 보물이다. 그런 나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다시 반짝여야 한다. 이대로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 나머지 삶을 버리듯 없는 듯 살아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해 말 아들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쓸 때 가장 반짝이니까. 아이들이 잠든 새벽마다 책상에 앉았다. 인생에는 때로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시기가 온다. 그럴 땐 삶이 그저 사라져도 힘이 붙인다. 하지만 우리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보물이기에. 누군가의 보물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기에. 그를 위해서라도 살아내야 한다. 빗속에서 춤을 춰야 한다. 내리는 빗방울 속에서 춤추는 모습은 누구라도 반짝반짝 빛날 테니까. 문장 052. 인생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꽉 찬 휴지통이 더 이상 재구실을 하지 못하듯 몸과 마음도 비워야 한다. 1년에 한 번씩 친구들과 팔자 늘어진 사모님 놀이를 한다. 호텔 뷔페에 가서 만찬을 즐기고 오는 것이다. 그날은 친구들 모두 화장도 꼼꼼히 하고 가지고 있는 가방 중 가장 비싼 것을 들고 나온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 사진도 찍고 놀다가 예약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우아하게, 그러나 토 나오기 직전까지 배를 채우고 만족한 기분으로 집에 온다. 우리는 강남 키드였다. 강남에서 초, 중,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절을 보냈다. 서로 다른 대학에 입학했지만 늘 강남역에서 만나 신나게 놀다가 집까지 걸어왔다. 높은 빌딩이 우뚝 솟은 테헤란로를 걸으며 함께 꿈을 꿨다. 얘들아, 나중에 우리도 이런 높은 건물에서 일하며 멋있게 살자. 미래가 찬란한 황금빛일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키우며 현실 자각 타임이 찾아왔다. 강남은커녕 서울 변두리에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 돈 내놓으라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내 물건은 립스틱 하나도 늘 좀 더 싼 것을 찾는다. 저마다 빡빡하고 전쟁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마음까지 전쟁통은 아니었다. 우리 안엔 아직도 테헤란로를 걸으며 꿈꾸던 20대의 마음이 남아 있었다. 허영심의 발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1년에 한 번 나를 위한 한 끼 식사비로 13만 원. 낸다고 해서 큰 무리가 되지는 않지만 주저할 금액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갯돈을 부었다. 한 달에 10,000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연말 만찬을 즐겼다. 이 돈은 배려 비용이며 존중 비용이다. 빡빡하고 전쟁 같은 현실을 잘 살아낸 나에게 주는 선물. 덕분에 1년에 한 번 우리는 20대의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황금빛 미래가 전부 내 것일 것 같던 그때의 우리가 되어
판타지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호텔 문을 나서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 1년을 또 열심히 살아간다. 문장 062. 인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답은 하나만 떠오릅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 상대방 마음이 어떨지 그 입장이 되어 헤아려 본다면 세상이 참 말랑말랑해질 텐데 싶습니다. 아들이 거리에 나서면 어김없이 시선이 쏠린다. 손가락을 눈앞에서 파닥파닥 흔들고 아꾸지 아꾸지 라는 외계어로 말을 하며 머리를 흔들면서 동시에 깡충깡충 뛴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아들에게 궁금한 것을 전부 물은 후에는 그래도 열심히 살면 복 받을 것이라며 나를 위로하고 훌쩍 떠난다. 보내준 응원에 감사함을 전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아닌 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직접 전하면 더 고맙겠다. 외눈박이 물고기들의 세상에서 두눈박이 물고기로 사느라 가장 답답하고 힘든 건 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늘 시선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시선 속에 깃든 혐오나 동정을 죽을 때까지 읽어야 하는 건, 매 순간 견디며 살아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아들이다. 정작 세상살이에 힘든 건 아들인데 현실에서 아들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사람들은 나만 위로한다. 식당에 가면 사장님이 의례 우리 테이블로 와 아들을 나무란다. 이놈, 엄마 힘드니까 밥 조금만 먹고 너무 빨리 크지 말어. 밥알이 목구멍에 곤두서는 느낌이다. 아니, 예쁜 내 새끼 많이 먹고 많이 커야지. 왜 못 먹게 하고 못 크게 해요? 말하고 싶지만 꿀꺽 삼킨다. 날 위로하고 싶으면 내 입장이 되어 생각해 주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배려받는 게 아니다. 내 아들이 모두에게 배려받고 존중받는 것이다. 먼 훗날 내가 아들 걱정 없이 편히 잠드는 것이다. 애물단지 취급받지 않고 평범한 남들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아들을 보며 안녕, 다음 생에도 엄마와 아들로 다시 만나자 하고 말하는 것이다.